안녕하세요. 감동과 사연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직접 쓴 새로운 세상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강원도 인제군 한계령 자락을 타고 내려온 덥고 습한 공기가 아스팔트 위에서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고 있었다. 매미 울음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퍼지는 7월의 오후였다. 육군 제3군단 예하 제12여단 사령부 정문 위병소는 나른함과 권태로움에 절어 있었다. 세상과 단절된 이곳에서 병사들의 유일한 낙은 지나가는 민간인 차량을 구경하거나 휴가 복귀하는 동기들의 손에 들린 싸구려 음식 꾸러미를 검사하는 것뿐이었다. 아, 진짜 더워 죽겠네. 근무 시간이 왜 이렇게 한가냐? 위병 조장인 김중사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국모를 벗어 부채질을 해댔다. 번들거리는 이마에 송글송글 맺힌 땀방울이 그의 불쾌지수를 대변하고 있었다. 옆에 서 있던 부사수 최상병이 눈치를 보며 물을 건넸지만 김중사는 거칠게 손을 내저었다. 물 말고 임마. 시원한 사이다 같은 게 땡긴다고. 눈치 없는 새끼. 죄송합니다. 근무 끝나면 제가 PX 가서 사오겠습니다. 됐어. 너 같은 고문관이 사오는 걸 목구멍으로 넘기면 체한다. 김중사는 습관처럼 부하를 갈구며 무료함을 달래고 있었다. 그때였다. 저 멀리 굽이진 국도변에서부터 낮고 묵직한 엔진 배기음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털털거리는 군용 트럭이나 낡은 시외버스의 소리가 아니었다. 짐승이 그르렁거리는 듯한 세련되고 위압적인 소리. 조장님, 저기 차 옵니다. 최상병의 말에 김중사가 개슴츠레한 눈을 뜨고 정면을 바라보았다. 흙먼지를 일으키며 위병소를 향해 다가오는 은색 세단. 차체 앞부분에 박힌 엠블럼이 햇빛을 받아 날카롭게 번뜩였다. 포르쉐였다. 이런 강원도 산골짜기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고급 스포츠카의 등장에 위병소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바뀌었다. 와, 포르쉐네? 야, 차 죽인다. 누가 온 겁니까? 여단장님, 손님입니까? 위병소 안 상황병들이 창문에 매달려 수군거렸다. 차는 부드럽게 속도를 줄이더니 위병소 차단기 앞에 정확히 멈춰 섰다. 짙게 썬팅된 유리창 너머로 운전자의 실루엣이 보였다. 김중사가 거들먹거리며 초소 밖으로 나갔다. 평소라면 귀찮아서 손짓으로 막아 세웠겠지만 차가 차인 만큼 호기심이 동했다. 어이, 정지. 용무가 뭡니까? 김중사가 운전석 창문을 두드렸다. 스르륵 소리 없이 창문이 내려갔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타난 인물에 김중사는 순간 말을 잃었다. 운전석에 앉은 사람은 여자였다. 그것도 그냥 여자가 아니었다.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지만 드러난 하관과 목선만으로도 숨이 턱 막힐 만큼 아름다운 여성이었다. 하늘하늘한 쉬폰 원피스는 안전벨트에 눌려 볼륨감 넘치는 몸매를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었고 핸들을 잡은 가녀린 손목에는 명품 시계가 반짝였다. 나이는 기껏해야 20대 중반이나 되었을까? 화려한 외모와 고급 승용차 그리고 군부대. 이 세 가지 조합은 김중사의 머릿속에서 가장 저급하고 본능적인 데이터를 불러일으켰다. 수고 많으십니다. 여자가 선글라스를 살짝 내리며 말했다. 크고 맑은 눈동자가 김중사를 응시했다. 목소리는 차분하고 고요했지만 묘하게 사람을 긴장시키는 힘이 있었다. 하지만 김중사는 그 기운을 읽지 못했다. 그의 눈은 이미 여자의 쇄골 라인과 그 아래로 이어지는 굴곡진 실루엣을 훑느라 바빴기 때문이다. 아, 예.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여기는 군사제한구역입니다. 김중사의 말투가 묘하게 끈적거렸다. 여자는 그 시선이 불쾌한 듯 미간을 살짝 찌푸렸지만 이내 평정심을 되찾고 대답했다. 약속이 있어서 왔습니다. 최성훈 준장님을 뵙러 왔는데요. 그 순간 김중사의 입꼬리가 비릿하게 비틀렸다. 뒤에서 듣고 있던 최상병과 위병소 안의 병사들도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킥킥거렸다. 최성훈 준장. 이 부대의 여단장이었다.
원칙주의자의 대쪽같기로 소문난 지휘관이었다. 그런데 이런 젊고 화려한 아가씨가 여단장을 찾아왔다. 게다가 예약 명단에는 그런 보고가 전혀 없었다. 주장님은요? 아가씨가? 김중사가 소총 멜빵을 고쳐 매며 몸을 차 쪽으로 더 기울였다. 땀 냄새와 담배 냄새가 훅 끼쳐왔다. 미리 연락은 하고 오신 겁니까? 유병소에 통보된 게 없는데. 개인적인 방문이라 비서실에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안에 계실 테니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개인적인 방문이라. 김중사는 노골적으로 여자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머릿속에서 소설이 써지기 시작했다. 강남 어디 10% 출신이거나 돈 많은 스폰서를 구하러 다니는 꽃뱀. 그렇지 않고서야 이 젊은 나이에 포르쉐를 몰고 유부남인 여단장을 개인적으로 찾아올 리가 없었다. 아가씨, 거짓말하면 곤란합니다. 우리 여단장님, 사모님 서울에 계시거든요. 어디서 약을 파십니까? 여자의 눈빛이 서늘하게 가라앉았다. 그녀의 이름은 백아진. 대한민국 국군 정보사령부 산하 707 특수임무단 출신의 최정예 요원이자 현역 육군 소장이었다. 최연소 장군 진급이라는 신화를 쓴 그녀였지만 지금은 휴가 중이었고 남편을 놀래켜주기 위해 일부러 사복 차림으로 온 것이 화근이었다. 말 조심하세요. 약을 팔다니요. 확인해 보라고 했을 텐데요. 백아진의 목소리에 날이 섰다. 하지만 김중사에게 그건 고양이의 하악질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오, 성깔 있으시네. 얼굴만 예쁜 줄 알았더니. 야, 최상병. 오늘 여단장님 면회객 명단 다시 확인해봐. 김중사가 뒤를 돌아보며 소리쳤다. 최상병이 건성으로 장부를 뒤적이는 척하더니 대답했다. 없습니다. 오늘 예정된 외부인은 식자재 납품 차량뿐입니다. 들었죠? 없다는데. 아가씨, 여기 군대야. 아무나 들어와서 해집고 다니는 놀이동산 아니라고. 김중사는 차 문에 팔을 걸치며 얼굴을 들이밀었다. 솔직히 말해봐요. 여단장님, 약점이라도 잡았어? 아니면 뭐 임신이라도 했다고 협박하러 왔나? 돈 뜯으러 왔지? 백아진의 손이 핸들을 꽉 쥐었다. 가죽 핸들 커버가 찌그러질 정도로 강한 악력이었다. 그녀는 평생 국가를 위해 헌신했고 가장 위험한 전장에서 피를 흘리며 이 자리에 올랐다. 그런데 고작 위병소 하사관 따위에게 이런 모욕을 듣다니. 당장이라도 차 문을 열고 나가 저 건방진 턱주가리를 날려버리고 싶었지만 그녀는 참았다. 남편의 부대였고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면 남편의 입장도 곤란해질 수 있었다. 부대 당직 사령을 불러요. 당신이랑은 말이 안 통하니까. 백아진이 차갑게 명령했다. 그 태도에 김중사는 자존심이 상했다. 감히 꽃뱀 주제에 자신을 하대하다니. 이거 진짜 웃기면 여자네. 야, 내려! 김중사가 갑자기 차 문을 벌컥 열어젖혔다. 신원 확인해야겠으니까 내려. 너 거동 수상자로 체포하기 전에 좋은 말로 할 때 내려. 지금 뭐 하는 짓이죠? 차 안 뒤져봐야겠어. 녹음기나 카메라 숨겼을 수도 있잖아. 요새 꽃뱀들은 지능적이라니까. 김중사가 더러운 손으로 백아진의 팔목을 낚아챘다. 그 순간 백아진의 본능이 꿈틀거렸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김중사의 손목을 비틀어 꺾으려다 찰나의 순간에 멈췄다. 지금 여기서 민간인 신분으로 군인을 폭행하면 일이 복잡해진다. 그녀는 억지로 힘을 빼고 차에서 내렸다. 또각. 하이힐 굽소리가 메마른 땅을 울렸다. 백아진이 차에서 내리자 위병소 안의 병사들이 넋을 잃고 쳐다보았다. 모델처럼 큰 키, 군살 하나 없는 탄탄한 몸매, 그리고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 하지만 김중사는 그 아우라를 만만함으로 착각했다. 몸매면 진짜 죽이네. 여단장님이 혹할 만해. 김중사가 킬킬거리며 백아진의 주위를 빙글빙글 돌았다. 마치 먹잇감을 탐색하는 하이에나 같았다. 가방 열어봐요. 그리고 주머니에 뭐 들었어? 휴대폰 내놔. 압수수색 영장이라도 있습니까? 이건 명백한 인권 침해이자 월권 행위입니다. 군대에서 인권 찾고 있네. 간첩 의심되면 다 뒤질 수 있어. 너 지금 간첩 혐의야, 알아?
그때 부대 안쪽에서 지프차 한 대가 흙먼지를 날리며 달려왔다. 노란색 완장을 찬 당직사령, 오대위가 탄 차량이었다. 당직사령님 오십니다. 최상병의 말에 김중사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오대위는 자신의 군생활 선배이자 여자를 끔찍하게 밝히는 인간이었다. 상황을 잘만 포장하면 칭찬을 들을 수도 있었다. 지프차가 끼익 소리를 내며 멈추고 군복상의 단추를 풀러 해친 오대위가 내렸다. 그는 잔뜩 찌푸린 얼굴로 다가왔다. 뭐야? 날도 더운데 왜 밖에서 지랄들이야? 충성! 근무 중 이상무! 김중사가 과장되게 경례를 붙이며 오대위에게 다가갔다. 당직사령님, 이 여자가 문제입니다. 신원도 불분명한데 막무가내로 여단장님을 만나겠다며 행패를 부리고 있습니다. 제가 제지하니까 차로 밀고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김중사의 뻔뻔한 거짓말에 배가진은 기가 찼다. 오대위의 시선이 배가진에게 꽂혔다. 그의 눈이 번들거렸다. 행패라? 오대위는 배가진의 앞태와 뒤태를 노골적으로 감상하더니 김중사를 향해 윙크를 날렸다. 야, 김중사, 너 일 처리 똑바로 안 해? 이런 수상한 민간인은 일단 위병소 안으로 데리고 가서 정밀 검색을 해야지. 밖에서 이러고 있으면 보기도 안 좋잖아. 정밀 검색이라는 단어에 담긴 음흉한 뉘앙스를 못 알아들을 리 없었다. 김중사가 음침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사령님, 판단력이 정확하십니다. 안 그래도 안으로 모시려고 했습니다. 오대위가 배가진에게 한 걸음 다가왔다. 술 냄새가 확 풍겼다. 근무 중에 술을 마신 건가? 배가진의 눈매가 매섭게 변했다. 이 부대는 위병소부터 지휘관까지 썩어 빠져 있었다. 남편이 부임한 지 얼마 안 됐다더니 기강이 이 모양일 줄은 몰랐다. 아가씨, 좋은 말로 할 때 협조해. 우리 부대가 보안이 좀 철저해서 말이야. 안쪽에 들어가서 아니, 소지품 검사 좀 하고 별 문제 없으면 보내줄게. 오빠가, 아니, 내가 또 뒤는 잘 봐주거든? 오대위가 배가진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 했다. 탁! 배가진이 오대위의 손을 거칠게 쳐냈다. 짝 소리가 날 정도로 강한 타격이었다. 아! 오대위가 손등을 감싸 쥐며 비명을 질렀다. 하얗게 질린 얼굴로 배가진을 노려보았다. 이 미친년이 감히 장교 몸에 손을 대? 너 죽고 싶어? 더러운 손 치워. 군복 입은 게 부끄럽지도 않나? 배가진의 목소리는 더 이상 차분하지 않았다. 지옥 밑바닥에서 긁어 올린 듯한 살기가 뚝뚝 묻어났다. 그녀는 707 시절 맨손으로 테러리스트 목을 꺾어버릴 때도 이렇게 차가운 눈을 하지 않았었다. 하지만 아군이라고 믿었던 자들의 추악한 민낯은 그녀를 진심으로 분노하게 만들었다. 야, 뭐해? 잡아! 전현! 수갑 채워! 오대위가 길길이 날뛰었다. 김중사와 최상병 그리고 위병소 안에 있던 병사 2명이 총을 고쳐매고 배가진을 포위했다.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최상병이 떨리는 손으로 K2 소총의 총구를 배가진에게 겨눴다. 안전장치가 풀리는 소리가 찰칵하고 들렸다. 배가진은 헛웃음을 터뜨렸다. 대한민국 한복판, 그것도 아군의 부대 앞에서 아군에게 총구를 겨눠지는 상황이라니. 그녀는 천천히 핸드백을 열었다. 어허, 손 빼! 못 꺼내는 거야! 김중사가 달려들려 했지만 배가진의 눈빛에 압도되어 주춤거렸다. 그녀가 꺼낸 것은 무기가 아니었다. 스마트폰이었다. 쏘고 싶으면 쏴. 대신 그 방아쇠 당기는 순간 니들 인생도 끝이라는 걸 명심해. 배가진은 오대위와 병사들을 무시하고 단축번호 1번을 눌렀다. 신호 연결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여보, 도착했어? 왜 안 들어오고? 남편 최성훈 준장의 다정하고 반가운 목소리. 하지만 배가진은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서늘하게 내뱉었다. 여보, 당신 부대 참 대단하네. 위병소에서 나보고 꽃뱀이라면서 몸수색을 하겠대. 게다가 지금 대위라는 작자가 나한테 총까지 겨누고 있어. 뭐? 수화기 너머에서 숨이 턱 막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이어서 무언가 와장창 깨지는 소리와 함께 맹수가 포효하는 듯한 고함이 터져나왔다. 야, 이 개새끼들아, 당장 거기가 어디야? 전화기 스피커폰을 통해 흘러나온 그 고함 소리에 오대위와 김중사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익숙한 목소리. 매일 아침 조회 때마다 듣던 호랑이 같은 여단장의 목소리였다. 배가지는 천천히 전화를 끊고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오대위를 향해 싸늘하게 미소 지었다. 기대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니까. 멀리서 비상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고요하던 산속의 정적이 깨지고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전율이 위병소를 감쌌다. 위병소의 공기는 납처럼 무거웠다. 멀리서 들려오던 사이렌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며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퍼졌다. 그것은 단순한 경보음이 아니었다. 이 부대의 주인, 여단장의 분노가 실체화되어 다가오는 소리였다. 방금 전까지 배가진에게 총구를 겨누고 음흉한 미소를 흘리던 오대위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귀를 의심하고 있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렸던 그 목소리. 매일 아침 회의 때마다 듣던 실수라도 하면 불호령을 내리던 최성훈 준장의 목소리가 분명했다. 야, 김중사, 너 방금 들었냐? 오대위가 헛바람 들이켠 소리로 물었다. 김중사 역시 사색이 되어 소총을 쥔 손에 힘이 풀려 있었다. 사령님, 그게 무슨? 설마 진짜 여단장님 목소리입니까? 저 여자, 아니, 저분이 진짜? 닥쳐, 그럴 리가 없어. 요즘 보이스피싱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그래, 이거 다 연기야. 오대위는 애써 현실을 부정하려 했다. 포르쉐를 타고 온 젊은 여자가 여단장의 아내라니. 그것도 모자라 자신들에게 쌍욕을 퍼붓는 여단장이라니. 인정하는 순간 자신의 군 생활이, 아니 인생 자체가 끝장난다는 공포가 그를 비현실적인 부정으로 이끌었다. 전연잡아, 당장 수갑 채워. 여단장님 사칭 한줄까지 추가해. 오대위가 악을 쓰며 배가진을 향해 손가락질했다. 하지만 병사들은 섣불리 움직이지 못했다. 이미 상황은 그들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고 있었다. 그때였다. 쾅! 위병소 정문 저 멀리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미친 듯한 속도로 달려왔다. 부대 내에서는 절대 낼 수 없는 속도였다. 타이어가 아스팔트를 긁으며 비명을 질렀고 흙먼지가 폭풍처럼 일어났다. 차량 번호판 위 붉은색 바탕에 금빛으로 빛나는 별 하나. 성판이 햇빛을 받아 번쩍이는 순간 위병소 안의 모든 병사들이 얼어붙었다. 여단장님, 차다. 최상병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주춤 물러섰다. 세단은 감속조차 하지 않고 위병소 바리케이드 앞까지 돌진하더니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차체를 비틀어 세웠다. 끼익! 타이어 타는 매캐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차가 완전히 멈추기도 전에 뒷좌석 문이 벌컥 열렸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한 남자가 튀어나왔다. 전투복 상의에 박힌 선명한 별 하나. 최성훈 준장이었다. 평소에 냉철하고 지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이마에는 핏대가 서 있었다. 그는 모자도 쓰지 않은 채 헝클어진 머리로 위병소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왔다. 충성, 여단장님. 위병소 병사들이 반사적으로 경례를 올렸다. 하지만 최 준장은 그들의 경례를 받아줄 생각이 추호도 없었다. 그의 눈은 오직 한 곳, 총구 앞에 서 있는 자신의 아내 배가진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총구들을 본 순간 최 준장의 이성이 끊어졌다. 이 미친 새끼들이. 최 준장의 입에서 낮은 으르렁거림이 터져 나왔다. 그는 번개처럼 오대위에게 달려들었다. 퍽! 으아!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오대위의 몸이 허수아비처럼 날아갔다. 최 준장의 군화발이 정확하게 오대위의 복부를 가격한 것이다. 오대위는 바닥에 처박혀 쿨럭거리며 헛구역질을 했다. 여단장님.
김중사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하지만 최 준장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오 대위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우더니 그대로 주먹을 날렸다. 퍽! 컥! 오 대위의 입에서 피 섞인 침이 튀었다. 니놈들이 제정신이야? 민간인한테 총을 겨눠? 그것도 내 아내한테? 최 준장의 고함 소리가 인재의 산자락을 울렸다. 위병소에 있던 병사들은 전원 얼굴이 하얗게 질려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여단장이 부하 장교를, 그것도 당직 사령을 이렇게 무자비하게 구타하는 모습은 처음 보는 광경이었다. 최 준장은 오 대위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씩씩거리며 숨을 몰아쉬었다. 그리고는 곧바로 백아진에게 다가갔다. 방금 전까지 야수 같던 눈빛이 순식간에 걱정으로 물들었다. 여보, 괜찮아? 어디 다친 데 없어? 이 자식들이 손끝 하나라도 건드렸어? 그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쥐며 몸 이곳저곳을 살폈다. 백아진은 그런 남편의 손을 가만히 잡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눈동자 깊은 곳에서는 서늘한 불꽃이 일렁이고 있었다. 난 괜찮아, 여보. 당신이 조금만 늦었으면 내가 처리하려고 했어. 미안해. 내가 교육을 잘못 시켰어. 내가 죽일 놈이야. 최 준장은 진심으로 괴로워했다.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출신인 아내가 자신을 보러 왔다가 이런 꼴을 당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이 치욕스러웠다. 그때 바닥에 쓰러져 있던 오 대위가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터진 입술을 닦아내며 그는 억울하다는 듯 소리쳤다. 여단장님, 오해십니다. 저 여자가 먼저 시비를 걸었습니다. 뭐? 최 준장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오 대위를 노려보았다. 신원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무단 침입을 시도했고 위병 조장의 팔을 꺾고 폭행했습니다. 저희는 정당방위 차원에서 제압하려 했을 뿐입니다. 저 여자 간첩일 수도 있습니다. 오 대위는 끝까지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백아진을 범죄자로 모는 것뿐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옆에 있던 김중사도 거들었다. 맞습니다. 제 손목 보십시오. 저 여자가 꺾어서 지금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일반 민간인이 어떻게 훈련받은 군인을 제압합니까? 수상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뻔뻔한 변명에 최 준장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그는 다시 한번 오 대위를 향해 발을 내디디려 했다. 하지만 백아진이 남편의 팔을 잡아 제지했다. 여보, 잠깐만. 아진아, 이 새끼들은 말로 해서 될 놈들이 아니야. 아니, 내 방식대로 할게. 당신은 빠져 있어. 백아진이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가 정적 속에 울렸다. 그녀는 피투성이가 된 오 대위와 겁에 질린 김중사 앞에 섰다. 내가 군인을 폭행했다? 그래서 수상하다? 백아진이 피식 웃었다. 그 웃음이 너무나도 서늘해서 한여름의 더위가 무색하게 등골이 오싹해졌다. 일반적인 민간인 여자라면 당신들 같은 건장한 군인들 앞에서 겁먹고 도망갔겠지. 당신들이 원한 그림이 그거였잖아. 겁주어서 쫓아내거나 아니면 위병소 안으로 끌고 들어가서 희롱하거나.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린 규정대로. 규정? 그래, 규정 좋아하네. 백아진은 핸드백을 열었다. 오 대위와 김중사는 그녀가 또 휴대폰을 꺼내려나 싶어 움찔했다. 하지만 이번에 나온 것은 얇은 가죽 지갑이었다. 그녀는 지갑에서 신분증 하나를 꺼내 오 대위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잘 봐. 내 신원이 그렇게 궁금하다면. 오 대위는 흐릿한 눈으로 신분증을 바라보았다. 처음엔 군인 신분증이라는 것에 놀랐다. 여단장 아내가 군인 출신이었나? 하는 생각이 스쳤다. 하지만 다음 순간 그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신분증 사진 옆에 박힌 계급장. 다이아몬드도 무궁화도 아니었다. 별이었다. 그것도 하나가 아닌 2개. 오 대위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었다. 준장인 여단장보다 높은 소장.
사단장급의 계급장이 거기 있었다. 안 보여? 관등 성명 안 되나? 백아진의 나직한 일갈. 그 한마디에 오대위의 다리가 풀렸다. 그는 털썩 무릎을 꿇고 말았다. 소장. 뭐라고? 옆에 있던 김중사가 오대위의 반응을 이해하지 못하고 신분증을 훔쳐보았다. 그리고 그 역시 헉 하는 소리와 함께 소총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철그렁. 소총이 바닥에 구르는 소리가 신호탄이 되었다. 대한민국 육군 소장 백아진이다. 그녀의 선언이 떨어지는 순간 위병소 안은 그야말로 초토화가 되었다. 자신들이 꽃뱀이라고 불렀던 여자. 몸매를 훑어보며 다방 레지 취급을 했던 여자. 총을 겨누고 몸수색을 하겠다며 협박했던 여자. 그 여자가 자신들의 부대장인 여단장보다 높은 투스타 장군이었다. 군대라는 철저한 계급 사회에서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반역에 가까운 하극상이었다. 자, 장군님. 오대위는 이제 공포를 넘어선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다. 바지가 축축하게 젖어 들어갔다. 오줌을 지린 것이다. 백아진은 싸늘한 눈으로 오줌을 지리며 떨고 있는 오대위를 내려다보았다. 자네가 아까 그랬지? 안으로 데리고 가서 정밀 검색을 하겠다고. 내가 707에 있을 때도 적군한테 그런 모욕은 안 당해봤는데 말이야. 자,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장군님인 줄 모르고. 오대위가 땅바닥에 머리를 처박으며 빌었다. 이마가 깨져 피가 흘렀지만 아픔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 했다. 김중사 역시 옆에서 엎드려 싹싹 빌고 있었다. 살려주십시오. 제발 살려주십시오. 백아진은 그들의 비굴한 모습을 보며 혀를 찼다. 모르면 민간인한테는 그래도 되나?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비가 없었다. 그녀는 뒤에서 묵묵히 분노를 사귀고 있는 남편 최성훈 준장에게 고개를 돌렸다. 여보, 헌병대 불러. 아니, 군사경찰대장 직접 오라고 해. 알겠어. 최 준장이 즉시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흥분해 있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 차분해서 더 무서운 처형 집행인의 목소리였다. 군사경찰대인가? 나 여단장이다. 지금 당장 미병소로 전병력 출동해. 그리고 감찰부장, 법무참모도 다 오라고 해. 지금 당장. 전화를 끄는 최 준장은 오대위와 김중사를 내려다보며 씹어뱉듯 말했다. 니들은 이제 군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뼈저리게 알게 될 거다. 감히 상관 모독에 민간인 협박, 직권남용, 성희롱. 아주 가지가지했더구나. 위병소 앞마당은 순식간에 처형장과 같은 분위기로 변했다. 멀리서 또 다른 사이렌 소리들이 요란하게 울리며 다가오고 있었다. 군사경찰의 순찰차들이었다. 백아진은 천천히 선글라스를 다시 꼈다. 그리고 바들바들 떨고 있는 병사들, 총을 들었던 최상병을 향해 걸어갔다. 최상병은 거의 기절 직전이었다. 너. 상병, 최영식. 최상병이 삑살이 나는 목소리로 관등 성명을 댔다. 총구는 적을 향하는 거야. 국민을 지키라고 준 총으로 국민을 위협해? 그게 군인이야? 백아진의 손이 최상병의 어깨를 툭 쳤다. 영창 가서 군인이 뭔지, 계급이 뭔지, 그리고 사람에 대한 예의가 뭔지 처음부터 다시 배워. 그때 군사경찰차 서너 대가 위병소 안으로 들이닥쳤다. 무장한 군사경찰들이 뛰어내려 오대위와 김중사를 포위했다. 현행범이다. 전원 체포해. 최 준장의 명령에 군사경찰들이 거칠게 그들을 제압했다. 수갑이 채워지는 차가운 금소금이 울렸다. 아, 잠깐. 백아진이 손을 들어 제지했다. 그녀는 수갑을 찬 채 끌려가던 김중사에게 다가갔다. 아까 내 차 포르쉐라고 했지? 김중사는 고개도 들지 못하고 덜덜 떨었다. 내 남편 기 살려주려고 렌트한 거야. 근데 내 덕분에 기는커녕 내 남편 얼굴에 먹칠을 했네. 백아진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기대해. 내가 707에서 배운 교육은 꽤나 독하니까.
군사 재판이 끝나도 내 교육은 안 끝날 거야. 끌려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배가지는 옷매무새를 다듬었다. 흙먼지가 묻은 원피스를 털어내자 최 준장이 다가와 그녀를 안았다. 미안해. 정말 면목이 없다. 당신 잘못 아니야. 썩은 환부는 도려내면 그만이지. 배가지는 남편의 등을 토닥이며 부대 안쪽을 바라보았다. 자, 이제 위병소 청소는 끝났고 진짜 내조를 시작해볼까? 오늘 당신 부대 내가 싹 다 뒤집어 놓을 거니까 각오해. 인제의 붉은 노을 아래 2개의 별과 하나의 별이 나란히 섰다. 그것은 제12여단에 닥쳐올 거대한 피바람의 예고였다. 검은색 관용차의 뒷좌석은 숨막힐 듯한 침묵에 잠겨 있었다. 에어컨이 윙윙거리며 돌아가고 있었지만 차 안의 공기는 한여름의 열기보다 더 뜨겁고 무거웠다. 운전병인 김상병은 룸미러로 힐끔거리며 뒷좌석의 눈치를 살피느라 핸들을 쥔 손에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그의 뒤에는 방금 전 위병소를 초토화시킨 2명의 장군이 타고 있었다. 분노로 얼굴이 붉게 상기된 제12여단장 최성훈 준장, 그리고 그 옆에는 창밖을 무심하게 응시하고 있는 여단장보다 더 높은 계급의 소장 배가진이 앉아 있었다. 면목이 없다. 최 준장이 마른 세수를 하며 긴 탄식을 내뱉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내가 부대 지휘를 발로 했어. 전방구대라는 핑계로 애들 기강 잡는 걸 소홀히 했더니 위병소에서부터 저런 사단이 날 줄은 상상도 못했다. 당신 볼 낯이 없어? 최 준장은 진심으로 괴로워하고 있었다. 아내가 707 특수임무단 시절 겪었던 그 수많은 고초와 영광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그였다. 그런 그녀가 가장 안전해야 할 남편의 부대 입구에서 꽃뱀 취급을 당하고 총구까지 겨누어졌다는 사실은 그에게 씻을 수 없는 치욕이었다. 배가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부대 울타리와 연병장을 바라보며 담담하게 입을 열었다. 당신 탓 아니야. 사람은 편해지면 본성이 나오는 법이지. 오대위라는 친구 눈빛이 흐릿하더군. 전형적인 기회주의자 눈빛이었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섞여 있지 않았다. 마치 수술을 앞둔 의사가 환부의 상태를 진단하는 듯한 냉철함 뿐이었다. 위병소가 그 모양이면 안쪽은 더 볼만하겠네. 뿌리가 썩으면 잎사귀가 시드는 법이니까. 안 그래도 지금 참모들 전원 집합시켜놨어. 본청 들어가면 아주 박살을 내버릴 거야. 최 준장이 이를 갈았다. 차는 구불구불한 언덕길을 올라 여단 본청 건물 앞에 도착했다. 붉은 벽돌로 지어진 본청 건물은 겉보기에는 위험 있어 보였지만 배가진의 눈에는 그저 껍데기뿐인 허상처럼 보였다. 차 문이 열리고 2사람이 차에서 내렸다. 본청 현관 앞에는 당직 부관이 허둥지둥 뛰어나와 경례를 했다. 주충성, 여단장님 복귀하셨습니까? 최 준장은 경례를 받는 둥 마는 둥 하며 거칠게 현관으로 걸어 들어갔다. 배가진은 그 뒤를 조용히 따랐다. 당직 부관은 사복 차림의 배가진을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으나 여단장의 살기 등등한 기세에 눌려 감히 누구냐고 묻지 못했다.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열려있는 행정반 사무실 곳곳에서 나태한 공기가 흘러나왔다. 근무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잡담을 나누거나 모니터에 예능 프로그램을 띄워놓고 낄낄거리는 간부들의 모습이 배가진의 예리한 시야에 포착되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눈으로, 귀로, 피부로 이 부대의 썩은 냄새를 맡고 있을 뿐이었다. 참모총장실로 다 모이라고 해. 최 준장이 복도가 떠나가라 고함을 질렀다. 그 소리에 화들짝 놀란 간부들이 사무실에서 튀어나와 복도 벽에 바짝 붙어 섰다. 충성! 복도 양옆으로 도열한 간부들의 경례 소리가 울렸지만 최 준장은 그들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대회의실로 향했다. 배가지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고개 숙인 간부들의 군화 상태와 복장 상태를 훑었다. 군화는 흑투성이었고 상의를 빼입은 자들도 수두룩했다. 엉망이군.
백아진은 속으로 혀를 찼다. 대회의실 문이 열리고 최 준장과 백아진이 안으로 들어섰다. 이미 연락을 받은 주요 참모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참모장인 중령을 비롯해 정보과장, 작전과장, 군수과장 등 소령급 장교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긴장은 여단장의 분노 때문이지 자신들의 잘못을 인지해서 나오는 긴장이 아니었다. 앉아. 최 준장이 상석에 앉지도 않고 서서 명령했다. 참모들이 쭈뼛거리며 자리에 앉았다. 그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여단장 옆에 선 화려한 원피스 차림의 백아진에게 쏠렸다. 저 여자는 뭐야? 사모님인가? 이런 자리에 왜 민간인을 데리고 와? 분위기 파악 못하시나? 참모들의 눈빛에서 읽히는 생각들은 뻔했다. 그 중에서도 참모장인 강중령은 노골적으로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다. 그는 평소에도 육사 출신이라는 자부심 하나로 비육사 출신인 최 준장을 은근히 무시하던 인물이었다. 여당장님, 옆에 계신 분은 누구십니까? 지금 작전 회의 중은 아니지만 부대 지휘부가 모인 자리에 외부인이 배석하는 건 보안 규정상. 강중령이 짐짓 점잖은 척하며 말을 꺼냈다. 최 준장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변했다. 최 준장이 탁자를 쾅 내리쳤다. 너희들 위병소 꼬라지 봤어? 위병 조장이란 놈이 민간인한테 총을 겨누고 당직 사령이란 놈은 술 처먹고 횡설수설하고 그게 보안이야? 그게 군대야? 여단장의 호통에 참모들이 흠칫하며 서로 눈치를 보았다. 하지만 강중령은 여전히 여유만만한 표정이었다. 아, 오대의 말입니까? 그 친구가 좀 의욕이 앞서는 편이라 그렇습니다. 술은 날도 덥고 하니까 반주 한 잔 했나 보군요. 제가 따로 불러서 주의 주겠습니다. 진정하시죠? 강중령의 태도는 뻔뻔하기 그지없었다. 부하의 중대한 과실을 의욕과 반주로 포장하며 넘기려는 수작이었다. 이 부대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썩었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최 준장이 기가 차서 말을 잇지 못하는 사이 백아진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또각 하이힐 소리가 적막한 회의실을 울렸다. 그녀는 강중령의 의자 뒤로 천천히 걸어가며 입을 열었다. 주의를 준다라. 참 편리한 단어네요, 참모장님. 백아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송곳 같은 날카로움이 숨겨져 있었다. 강중령이 미간을 찌푸리며 뒤를 돌아보았다. 초면에 실례지만 누구신데 남의 부대 회의에 끼어드십니까? 사모님이면 관사로 가시죠. 여기는 남자들끼리 할 얘기가 있는 곳입니다. 남자들끼리? 군대가 언제부터 남자들끼리 노는 사교 클럽이 됐습니까? 백아진이 강중령의 의자 등받이를 손으로 짚었다. 그녀의 손가락 끝에서 전해지는 미묘한 압박감에 강중령의 어깨가 움찔했다. 위병소에서 민간인 여성을 꽃뱀 취급하고 성희롱하고 불법적인 몸수색을 시도한 게 의혹입니까? 당직 근무자가 술을 마시고 근무지를 이탈한 게 반주입니까? 거참. 군대라는 곳이 원래 거칠고 그렇습니다. 사회에 계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군인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십니까? 강중령은 훈계하듯 혀를 찼다. 그는 백아진을 그저 세상 물정 모르는 남편 믿고 설치는 강남 사모님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다. 고생이라. 그렇죠. 고생하죠. 백아진은 회의실 벽에 걸려있는 현황판 앞으로 걸어갔다. 거기에는 부대 배치도와 작전 계획이 그려져 있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지도의 한 지점을 짚었다. 그런데 참모장님, 여기 작전 계획도에 보면 707 특수임무단과의 합동훈련 일정이 잡혀 있던데 지난달에 취소됐더군요. 강중령의 눈이 커졌다. 그건 대회비에 속하는 내용이었다. 아니, 그걸 어떻게... 이유가 기상 악화라고 적혀 있던데. 제가 알기로 그날 강원도 날씨는 아주 맑았습니다. 사실은 참모장님이 골프 약속 때문에 일방적으로 연기한 거 아닙니까? 회의실 안에 찬물을 끼얹은 듯한 침묵이 흘렀다.
다른 참모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그건 공공연한 비밀이었지만 누구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던 금기였다. 이 여자가 미쳤나? 당신 뭐야? 뒷조사했어? 강중령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그는 씩씩거리며 백아진에게 삿대질을 했다. 여단장님, 이게 무슨 짓입니까? 사모님 관리 안 하십니까? 어디서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짓거리게 놔두십니까? 최 준장은 차가운 눈으로 강중령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말 조심해, 감중령. 지금 네가 누구한테 소리 지르는지 알고나 떠드는 거냐? 누구긴 누굽니까? 민간인 아줌마 아닙니까? 아줌마. 백아진이 픽 웃었다. 그녀는 천천히 자신의 핸드백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핸드백 안에서 작은 수첩 하나를 꺼냈다. 군 간부들이라면 누구나 아는 장교용 지휘 수첩이었다. 그녀는 수첩을 펼쳐 테이블 위에 툭 던졌다. 수첩 안쪽에 꽂혀 있던 신분증이 밖으로 미끄러져 나왔다. 강중령. 자네 눈에는 내가 아줌마로 보이나 보지. 강중령은 씩씩거리며 테이블 위에 신분증을 내려다보았다. 육군본부. 소속. 계급. 그의 시선이 계급장 사진에 멈췄다. 은색으로 빛나는 두 개의 별. 강중령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다. 그는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다. 잘못 본 게 아니었다. 분명히 소장이었다. 소장? 뭐라고? 소장? 작전과장과 정보과장도 벌떡 일어나 신분증을 확인했다. 그들의 입에서 헉 하는 소리가 동시에 터져 나왔다. 관등 성명 안 되나 참모장. 백아진의 목소리가 벼락처럼 떨어졌다. 방금 전까지 부드럽던 사모님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수천 명의 병력을 지휘하고 사선을 넘나들던 장군의 위엄이 서린 목소리였다. 충성! 강중령이 반사적으로 차렷 자세를 취하며 경례를 붙였다. 하지만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고 다리는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었다. 중영, 강, 호, 식. 다른 참모들도 일제히 기립하여 경례했다. 회의실 안은 공포의 도가니로 변했다. 여단장인 최 준장보다 높은, 그것도 특수전 전문가로 소문난 백아진 소장이 눈앞에 있었다. 그들이 아줌마라고 부르며 모욕했던 그 여자가. 백아진은 천천히 강중령의 앞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강중령의 삐뚤어진 넥타이를 손으로 잡아 고쳐주며 나직이 속삭였다. 자네가 아까 군대는 거친 곳이라고 했지? 사회 물정 모른다고. 강중령은 숨도 쉬지 못하고 식은 땀만 흘렸다. 백아진의 눈빛이 그의 영혼까지 꿰뚫는 듯 했다. 나는 20대 내내 707에서 피냄새 맡으며 살았어. 자네가 골프장에서 나이스샷 외칠 때 나는 적진 한복판에서 목숨 걸고 작전 뛰었다고. 백아진이 넥타이를 꽉 조였다. 강중령이 캑 하고 헛기침을 했다. 그런데 뭐? 아줌마? 민간인? 고생을 몰라. 백아진이 손을 탁 놓자 강중령이 비틀거렸다. 전 참모 지금 즉시 연병장으로 집합해. 단독 군장이다. 10분 준다. 참모들은 자신들의 귀를 의심했다. 소령, 중령급 장교들에게 단독 군장 집합이라니. 이건 훈련소에서나 있는 일이었다. 장군님, 저희는 참모들입니다. 체면이 있는데. 작전과장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항변했다. 체면? 백아진이 싸늘하게 되물었다. 위병소 관리도 못하고 근무 시간에 잡담이나 하고 작전 계획을 골프 약속 때문에 바꾸는 놈들이 체면을 찾아? 그녀는 테이블을 주먹으로 쾅 내리쳤다. 니들 체면은 니들이 깎아먹은 거야. 10분 내로 안 튀어나오면 오늘 제삿날인 줄 알아. 실시. 참모들이 혼비백산하여 회의실을 뛰쳐나갔다. 우당탕탕 의자가 넘어지고 문이 부서질 듯 열렸다. 텅 빈 회의실에 최 준장과 백아진만 남았다. 최 준장은 멍하니 아내를 바라보다가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역시 당신은 못 당하겠네. 나보다 더 무서워.
당신이 너무 물은 거야. 썩은 살은 아예 도려내야 새 살이 돋지. 배가지는 창가로 다가가 블라인드를 걷어 올렸다. 창밖으로 연병장이 내려다 보였다. 허둥지둥 군장을 챙기러 뛰어다니는 영관급 장교들의 모습이 개미떼처럼 보였다. 이제 시작이야, 여보. 이 부대 내가 뼈와 살을 분리해서라도 다시 조립해 줄게. 그녀의 눈빛은 먹잇감을 노리는 매처럼 날카로웠다. 여단 본청 복도에는 폭풍이 휩쓸고 간 듯한 적막감과 함께 다가올 더 큰 파란을 예고하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오후 2시의 태양은 자비가 없었다. 그늘 하나 없는 연병장 바닥에서 아지랑이가 독사처럼 피어올랐다. 평소 병사들의 기합 소리로 가득 찼던 이곳은 지금 기괴한 침묵과 거친 숨소리만이 지배하고 있었다. 단독 군장, 철모, 탄띠, 수통, 그리고 개인화기까지. 병사들에게는 일상인 이 무게가 평생을 책상 앞에서 펜대만 굴리거나 골프채만 휘두르던 영광급 장교들에게는 천근만근의 고문이었다. 헉. 참모장 강중령의 얼굴은 붉은색을 넘어 검보라색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턱 밑까지 차오른 숨이 기도를 꽉 막아 폐가 찢어질 것 같은 고통을 선사했다. 옆에 있던 작전과장과 군수과장 역시 다리가 풀려 비틀거리고 있었다. 그들 앞 구령대 단상 위에는 배가진이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얼음장보다 차가웠다. 바람 한 점 없는 폭염 속에서도 그녀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마치 조각상처럼 혹은 저승사자처럼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겨우 이거입니까? 배가진의 목소리는 확성기를 쓰지 않았음에도 연병장 구석구석까지 또렷하게 박혔다. 병사들은 이 날씨에 완전 군장으로 산을 탑니다. 그런데 장교라는 작자들이 단독 군장 하나 메고 고작 30분 서 있는 걸 못 버텨? 장군님, 이것은 너무 가혹합니다. 강중령이 억지로 고개를 들어 항변했다. 땀이 비오듯 쏟아져 눈을 뜰 수조차 없었다. 가혹? 골프 18홀 돌 때는 쌩쌩하시던 분이 나라 지키는 군장매니까 가혹합니까? 배가진이 단상에서 천천히 걸어 내려왔다.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가까워질수록 참모들의 어깨가 움츠러들었다. 그녀는 강중령의 코앞에 멈춰 섰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그의 불룩 튀어나온 배를 쿡 찔렀다. 이게 군인의 몸입니까? 아니면 세금 도둑의 주머니입니까? 강중령은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다. 수치심에 얼굴이 달아올랐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눈앞의 여자가 뿜어내는 기세였다. 707 특임대 시절 수없는 사선을 넘으며 다져진 살기는 평범한 행정장교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때 본청 창문 너머로 병사들이 힐끔거리는 모습이 보였다. 평소 자신들을 괴롭히던 참모들이 연병장에서 뺑이 치는 모습을 보며 병사들은 소리 없는 환호를 지르고 있었다. 배가진은 그 시선을 느꼈다. 똑바로 서. 배가진이 나직하게 명령했다. 당신들이 흘리는 그 땀, 병사들이 흘린 피눈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오늘 이 연병장에서 쓰러져 실려나갈 때까지 정신 개조는 계속된다. 장군님, 살려주십시오.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군수과장이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다. 하지만 배가진의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일어나. 군인이 무릎 꿇는 건 죽을 때뿐이다. 다시 굴러. 배가진은 뒤에서 지켜보고 있던 당직사령 5대위, 아니 이제는 죄인이 되어 포승줄에 묶인 채 끌려가는 그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저 꼴 나고 싶지 않으면 악으로 깡으로 버텨.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이 부대에서 대충이라는 단어는 없다. 그녀는 다시 단상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자결하는 태양 아래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참모들을 향해 마지막 일격을 날렸다. 전원 연병장 10바퀴. 선착순 1명만 열외. 실시. 실시.
비명에 가까운 대답과 함께 배 나온 장교들의 처절한 질주가 시작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체력 단련이 아니었다. 썩어 문드러진 정신머리를 밑바닥부터 뜯어고치는 배가진 식의 참교육이었다. 해질녘이 되어서야 참모들의 기합은 끝이 났다. 그들은 짐승처럼 네 발로 기어서 의무실로 실려갔다. 하지만 배가진의 일과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그녀는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은 말끔한 모습으로 남편 최준장과 함께 군수과 사무실 문을 열었다. 텅 빈 사무실에는 에어컨 냉기만이 감돌았다. 책상 위에는 서류 더미가 산처럼 쌓여 있었다. 군수과장은 연병장에서 실신의 의무대로 실려갔기에 사무실을 지키는 건 겁에 질린 선임하사 한 명뿐이었다. 충성, 여단장님. 상사가 벌떡 일어나 경례했다. 최준장은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는 배가진에게 자리를 양보했다. 장부 가져와. 배가진의 짧은 명령에 상사가 허둥지둥 금고를 열었다. 두꺼운 결제 서류철과 회계장부가 책상 위에 놓였다. 배가진은 의자에 앉아 천천히 서류를 넘기기 시작했다. 종이 넘어가는 소리만이 사무실의 정막을 깼다. 사각, 사각. 그녀의 눈은 매섭게 숫자의 숲을 헤치고 다녔다. 식자재 납품 내역, 시설 보수 예산, 유류 사용 대장. 일반인이라면 봐도 모를 복잡한 군대 용어와 숫자였지만 그녀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것들이었다. 10분쯤 지났을까? 배가진의 손이 멈췄다. 여보, 이거 봐. 그녀가 손가락으로 짚은 곳은 부식비 청구 내역서였다. 삼겹살 1인분 단가가 시중보다 30%나 비싸. 그런데 납품업체는 듣도 보도 못한 곳이야. 주소지를 봐. 인제 읍내도 아니고 서울 강남의 오피스텔로 되어 있어. 최 준장이 안경을 고쳐 쓰고 서류를 들여다보았다. 그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군수과장 처남이한다는 그 유령회사 아니야? 빙고. 배가진이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고기를 비싸게 사온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실제로는 저급 고기를 납품받았어. 그리고 그 차액은 고스란히 군수과장과 참모장 주머니로 들어갔겠지. 그녀는 서류철을 탁 덮으며 옆에 서 있던 상사를 올려다보았다. 김 상사라고 했나? 예. 보급관 김철수 상사입니다. 자네 이거 알고 있었지? 배가진의 질문에 상사의 동공이 심하게 흔들렸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말해. 군수과장이 시켰나? 아니면 자네도 한패인가? 그것이 저는 시키는 대로. 김 상사가 털썩 무릎을 꿇었다. 군인으로서의 자존심은 이미 바닥에 떨어진 지 오래였다. 살려주십시오. 군수과장님이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진급 누락시킨다고 협박해서 저는 정말 어쩔 수 없었습니다. 김 상사의 자백이 터져 나왔다. 썩은 뿌리는 생각보다 깊고 넓게 퍼져 있었다. 병사들이 먹어야 할 고기는 간부들의 회식비로 사라졌고 낡은 생활관을 고쳐야 할 돈은 참모장의 골프채를 바꾸는 데 쓰였다. 배가진은 김 상사의 어깨를 툭툭 쳤다. 자네가 살 길은 하나야. 이중장부 숨겨둔 거 있지? 그거 지금 당장 가져와. 가져오겠습니다. 김 상사가 캐비닛 깊숙한 곳, 낡은 전술 교범 뒤에 숨겨져 있던 USB 하나를 꺼냈다. 그것이 바로 이 부대의 치부를 드러낼 결정적 증거 판도라의 상자였다. 배가진은 USB를 손에 쥐고 남편을 바라보았다. 이걸로 끝낼까? 아니. 최 준장이 고개를 저었다. 그의 눈에는 슬픔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서류는 확인했어. 하지만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어. 우리 병사들이 도대체 뭘 먹고 지냈는지. 그래, 가자. 취사장으로. 두 사람은 군수과 사무실을 나섰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부대의 어둠은 이제야 걷히기 시작하고 있었다. 취사장의 불은 꺼져 있었지만 뒷문 쪽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느껴졌다. 야간 근무를 마치고 들어온 취사병들이 내일 아침 식사 준비를 위해 재료를 손질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백아진과 최준장은 소리 없이 뒷문으로 들어섰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짬 냄새가 섞인 습한 공기가 훅 끼쳐왔다. 야, 콩나물 좀 더 씻어. 냄새 나잖아. 상강님, 이거 콩나물이 다 썩어서 씻어도 냄새가 안 빠집니다. 그냥 버려야 할 것 같은데요? 미쳤냐? 군수 과정이 알면 우리 다 영청이야. 그냥 양념 많이 쳐서 볶아. 그럼 몰라? 구석진 수도가에서 병사 2명이 나누는 대화가 들려왔다. 최준장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다. 썩은 콩나물. 그걸 자기 부하들에게 먹이려 하고 있었다. 백아진이 성큼성큼 다가가 불을 켰다. 탁! 갑작스러운 불빛에 병사들이 화들짝 놀라며 뒤를 돌아보았다. 누구십니까? 여단장님? 병사들은 사색이 되어 젖은 손을 앞치마에 문지르며 차렷 자세를 취했다. 최준장은 그들의 경례를 받을 생각도 못한 채 수조 안에 담긴 콩나물을 바라보았다. 거무튀튀하게 변색되고 물러버린 콩나물.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이게 내일 아침 반찬이냐? 최준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병사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했다. 백아진이 옆 냉장고 문을 열었다. 텅 빈 냉장고 안에는 말라 비틀어진 김치와 정체모를 냉동 만두 몇 봉지가 전부였다. 고기는 찾아볼 수 없었다. 고기는 오늘 들어왔다는 삼겹살 어디 갔어? 백아진이 취사병에게 물었다. 병사가 우물쭈물하며 대답했다. 그게 오늘 저녁에 참모님들이 회식한다고 다 가져가셨습니다. 전부 다? 예, 정사대 목까지 다 가져가셔서 저희는 국에 두부만 넣었습니다. 쿵. 최준장이 벽을 치며 고개를 떨구었다. 참담했다. 자신이 지휘하는 부대에서 부하들은 썩은 콩나물을 먹고 참모들은 병사들의 고기를 뺏어 먹었다는 사실이. 백아진은 조용히 병사에게 다가갔다. 앳된 얼굴에 이등병이었다. 손은 락스물에 불어 터져 있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퀭했다. 이름이 뭐지? 민우야. 배고프지 않니? 백아진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긴장하고 있던 박이병의 눈가가 붉어졌다. 군대 와서 처음 들어보는 따뜻한 말 한마디였다. 아닙니다. 배부릅니다. 거짓말하지 마. 냉장고가 이렇게 텅 비었는데 취사병이 배가 부를 리가 없잖아. 백아진이 주머니에서 초코바 하나를 꺼내 박이병의 손에 쥐어주었다. 차 안에서 비상식량으로 챙겨뒀던 것이었다. 먹어. 여단장님 허락이니까 지금 먹어. 박이병은 초코바를 쥐고 덜덜 떨다가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죄송합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엄마가 해준 밥이 너무 먹고 싶어서. 박이병의 울음소리가 취사장을 울렸다. 옆에 있던 상병도 고개를 돌리고 눈물을 훔쳤다. 최준장은 박이병을 끌어안았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못나서 너희를 굶겼구나. 여단장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후회의 눈물이자 썩어빠진 부대를 향한 분노의 연료였다. 백아진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용서 안 해. 그녀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다. 위병소에서 자신을 모욕한 건 참을 수 있었다. 하지만 나라를 지키러 온 이 어린 청춘들을 굶기고 괴롭힌 건 절대로 용서할 수 없었다. 그것은 군인이 아니라 악마가 할 짓이었다. 여보. 백아진이 눈물을 닦는 남편을 불렀다. 이제 감동은 여기까지야. 내일 아침 전 병력 집합시켜. 그녀는 싸늘하게 식어버린 콩나물 무침 냄비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내일 아침 메뉴는 정해졌어. 이 썩은 콩나물, 그리고 횡령한 장부에 적힌 가짜 고기들. 그녀의 입가에 잔혹하리만치 아름다운 미소가 걸렸다. 그 똥별들 아가리에 직접 쳐넣어 줄 테니까. 취 사장의 형광등 불빛 아래 백아진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그것은 내일 아침 이 부대에 몰아칠 피의 숙청을 예고하는 검은 깃발과도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제12여단 연병장에는 짙은 안개가 깔려 있었다. 평소라면 구보 소리와 함성으로 시끄러웠을 시간이지만 오늘은 기이할 정도로 고요했다. 전 병력이 연병장에 집합해 있었지만 누구 하나 입을 뻥긋하지 못했다. 단상 위에는 2개의 테이블이 놓여 있었다. 하나는 평범한 병사들이 쓰는 낡은 식판이 놓인 테이블, 다른 하나는 하얀 식탁보가 깔린 고급스러운 테이블이었다. 배가지는 정복을 갖춰 입고 단상 중앙에 섰다. 그녀의 어깨에 빛나는 2개의 별이 아침 햇살을 받아 서늘하게 번뜩였다. 그 옆에는 굳은 표정의 최성훈 준장이 서 있었고 단상 아래에는 어제 저녁부터 밤새도록 연병장을 돌다 지쳐 쓰러진 참모들이 퀭한 눈으로 도열해 있었다. 강중령을 비롯한 과장들은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다. 그들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다. 땀과 흙먼지로 범벅이 된 전투복, 헝클어진 머리, 초점 없는 눈동자. 전 여단 주목. 배가진의 나직한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연병장에 울려 퍼졌다. 오늘 아침 식사는 이곳 연병장에서 실시한다. 특별히 우리 부대를 위해 헌신하신 간부님들을 위한 특식을 준비했다. 그녀의 손짓에 취사병들이 커다란 짬통과 냄비를 들고 단상 위로 올라왔다. 뚜껑이 열리자 역한 냄새가 확 풍겼다. 시큼하게 쉰 콩나물 냄새와 정체불명의 쩐내였다. 강중령이 코를 쥐며 인상을 찌푸렸다. 우, 이게 무슨 냄새입니까? 냄새가 역한가? 배가진이 싸늘하게 물었다. 이게 너희가 매일 병사들에게 먹이려 했던 콩나물 무침이다. 그리고 저기 보이는 멀건 국물은 너희가 고기 다 건져 먹고 남은 두부국이고. 배가지는 취사병에게 눈짓했다. 취사병인 박이병이 떨리는 손으로 쉰 콩나물과 건더기 하나 없는 국을 하얀 식탁보 위에 올려진 고급 접시에 담았다. 그 부조화스러운 광경에 병사들이 술렁거렸다. 자, 드시지. 참모장님부터. 배가진이 강중령에게 수저를 건넸다. 이걸 먹으라고요? 사람이 먹을 게 아닙니다. 다 상했지 않습니까? 강중령이 기겁하며 뒷걸음질 쳤다. 사람이 먹을 게 아니다. 배가진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다. 그럼 저기 서 있는 2,000명의 병사들은 사람이 아니라는 건가? 너희는 이걸 군 급식 규정 준수라고 서류에 적어놨더군. 규정대로 만든 거니 규정을 만든 놈들이 먹어야지. 안 그래? 하지만 장군님, 이건 너무 가혹합니다. 배탈납니다. 군수과장이 울먹이며 매달렸다. 배탈? 병사들은 배탈 나면 의무대 가서 소화제 하나 받고 끝이야. 그런데 너희는 배탈이 무서워서 못 먹겠다? 배가진이 최 준장에게 고개를 돌렸다. 최 준장은 참담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먹어. 명령이다. 남김없이 싹 다 비워. 여단장의 명령이 떨어졌다. 거부하면 항명이었다. 강중령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다. 누렇게 뜬 콩나물을 입으로 가져가는데 헛구역질이 계속 올라왔다. 왜? 강중령이 결국 참지 못하고 헛구역질을 했다. 하지만 배가지는 냉정했다. 뱉지 마. 뱉으면 다시 주워 먹게 할 거야. 삼켜. 지옥 같은 아침 식사였다. 간부들은 눈물 콧물을 흘리며 썩은 반찬을 억지로 목구멍으로 넘겼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병사들의 눈에는 통쾌함과 함께 묘한 슬픔이 서려 있었다. 자신들이 매일 먹어야 했던 그 쓰레기 같은 밥을 저렇게 높은 분들은 죽기보다 싫어한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다가왔기 때문이다. 배가지는 그들이 식판을 다 비울 때까지 꼼짝도 하지 않고 지켜보았다. 마지막 국물 한 방울까지 다 마신 군수과장이 바닥에 주저앉아 토를 하려 하자 배가진이 차갑게 일갈했다. 아직 안 끝났어. 디저트가 남았잖아. 그녀는 주머니에서 USB 하나를 꺼내 흔들어 보였다. 이 안에 들어있는 횡령 내역, 가짜 영수증, 뒷돈 받은 장부.
이게 너희가 먹은 진짜 특식이야. 아주 비싸고 소화도 안 되는 거. 강중령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썩은 콩나물보다 더 무서운 것이 눈앞에 있었다. 아침 식사가 끝나기가 무섭게 연병장 입구로 검은색 승합차 3대가 들이닥쳤다. 사이렌 소리도 없이 조용히 하지만 위압적으로 들어온 차량의 문이 열리고 검은 정장 차림의 남자들과 헌병 완장을 찬 군사 경찰들이 쏟아져 나왔다. 국방부 검찰단 수사관들이었다. 체포해. 백아진의 짧은 명령에 수사관들이 단상 위로 올라가 토하고 있던 간부들을 덮쳤다. 야, 너희들 뭐야? 나 참모장이야. 감히 누구 몸에 손을 대? 강중령이 발악하며 몸부림쳤지만 건장한 수사관들에게는 역부족이었다. 순식간에 그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다. 놓으란 말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내 동기가 국방부에 있어. 전화 한 통이면 니들 다 옷 벗게 할 수 있다고. 강중령은 끝까지 자신의 인맥을 들먹이며 추태를 부렸다. 그때 승합차 뒤쪽에서 지팡이를 짚은 노신사 한 명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백발이 성성했지만 눈빛만은 형형한 군단장 출신의 예비역 중장이었다. 강중령이 믿고 있던 뒷배인 그의 작은아버지였다. 자, 작은아버지, 여기입니다. 저 좀 살려주십시오. 강중령이 구세주라도 만난 듯 소리쳤다. 노신사는 혀를 차며 단상으로 다가왔다. 최준장, 자네 부대에서 이게 무슨 추태인가? 내 조카가 뭘 좀 잘못했기로써니 이렇게 공개적으로 망심해줘서였으나. 노신사는 백아진을 보지 못한 채 최준장에게 핀잔을 주었다. 최준장이 뭐라 대꾸하려던 찰나 백아진이 앞을 막아섰다. 망신? 도둑놈 잡는 게 망신입니까? 뭐야? 자네는 누군데 어른들이 얘기하는 듯 끼어들어? 노신사가 불쾌한 듯 백아진을 쏘아보았다. 백아진은 피식 웃으며 선글라스를 벗었다. 오랜만이십니다, 강 장군님. 3년 전 합동 참모 회의 때 뵙고 처음이네요. 노신사의 눈이 커졌다. 기억이 났다. 당시 최연소 준장 진급으로 화제를 모았던 독종이라 불리던 그 여자. 백아진 장군? 자네가 왜 여기에? 제 남편 부대니까요. 그리고 강 장군님 조카분 교육을 아주 훌륭하게 시키셨더군요. 횡령, 배임, 직권 남용, 병사 학대. 아주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백아진은 수사관에게 눈짓했다. 강 장군님도 조사받으셔야 할 겁니다. 조카분이 횡령한 돈 일부가 장군님 차명 계좌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됐거든요. 뭐라고? 증거 있어? 여기 있습니다. 백아진이 USB를 흔들었다. 제가 707 출신인 거 잊으셨습니까? 정보 수집은 제 전공입니다. 이미 국방부 장관님께 보고 드렸고 제가 떨어졌습니다. 노신사의 다리가 풀려 휘청거렸다. 뒷배라고 믿었던 작은아버지마저 무너지는 모습을 본 강중령은 그제야 모든 희망을 잃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끌고 가. 수사관들이 강중령과 간부들 그리고 멍하니 서 있던 노신사까지 차에 태웠다. 연병장에 모인 2,000명의 병사들은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을 괴롭히던 악마들이 더 큰 힘에 의해 처절하게 응징당하는 모습. 그것은 그 어떤 영화보다 더 짜릿한 사이다였다. 차가 떠나고 연병장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하지만 이번 정적은 아까와 달랐다. 공포가 아닌 경외심과 기대감이 섞인 침묵이었다. 최준장이 마이크를 잡았다. 제12여단 장병 여러분, 여단장으로서 정말 미안하다. 너희가 겪었을 고통을 미리 알지 못했던 내 무능함을 용서해라. 최준장은 모자를 벗고 깊게 고개를 숙였다. 장군이 병사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건 전례 없는 일이었다. 병사들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때 백아진이 마이크를 넘겨받았다. 사과는 말로 하는 게 아니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지. 그녀는 연병장 입구를 가리켰다. 들어오라고 해. 백아진의 신호와 함께 굳게 닫혀있던 위병소 문이 열리고 커다란 트럭들이 줄지어 들어왔다.
군용 트럭이 아니었다. 출장 뷔페, 푸드트럭, 스테이크 하우스 등의 간판이 붙은 민간 조리 차량 10여 대였다. 병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고소한 냄새가 연병장을 가득 채웠다. 숯불에 굽는 고기 냄새, 갓 튀긴 튀김 냄새, 달콤한 소스 냄새. 썩은 콩나물 냄새에 찌들어 있던 그들의 코를 자극하는 천국의 향기였다. 오늘 점심은 내가 쏜다. 백아진이 시원하게 외쳤다. 횡령한 놈들 재산 압류해서 국고로 환수되기 전에 내 사비 털어서 먼저 갚아주는 거니까 마음껏 먹어. 고기 떨어지면 더 시킬 테니까 배 터질 때까지 먹어라. 와. 함성이 터져 나왔다. 2,000명의 병사들이 일제히 환호했다. 모자를 던지고 서로 얼싸안으며 뛰었다. 지옥 같던 부대가 순식간에 축제의 장으로 변했다. 백아진과 최준장은 단상에서 내려와 병사들 틈으로 들어갔다. 취사병들이나 먹을 수 있었던 식어 빠진 밥이 아닌 갓 구운 스테이크와 따뜻한 밥을 배식받는 병사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었다. 장군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어제 취사장에서 울던 박이병이 씩씩하게 인사했다. 입가에 소스를 잔뜩 묻힌 채 웃는 모습이 영락없는 어린아이였다. 백아진은 박이병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그래, 많이 먹어. 그게 너희가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야. 최준장도 병사들 사이에서 고기를 구워주고 있었다. 여단장이 직접 고기를 구워주다니 병사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면서도 행복해했다. 최준장의 눈가는 계속 촉촉하게 젖어 있었다. 여보, 최준장이 고기를 굽다 말고 백아진에게 다가왔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당신 덕분에 내가 군인이 뭔지 지휘관이 뭔지 다시 배웠어. 평생 잊지 않을게. 말했잖아. 내조하러 왔다고. 백아진은 남편의 어깨에 묻은 숯검정을 털어주며 미소 지었다. 당신은 좋은 사람이야. 다만 조금 무뎠을 뿐이지. 이제 썩은 건 다 도려냈으니까 다시 시작해. 당신이 꿈꾸던 진짜 군대를 만들어봐. 그래, 반드시 그럴게. 이 아이들 내가 목숨 걸고 지킬게. 최준장은 병사들을 바라보며 굳게 다짐했다. 그의 눈빛은 어제의 유약함을 벗어던지고 진정한 리더의 강인함으로 빛나고 있었다. 식사가 무르익어갈 무렵 백아진은 조용히 연병장 구석 벤치에 앉았다. 따뜻한 햇살 아래 배불리 먹고 웃고 떠드는 병사들의 모습을 보니 긴장이 풀렸다. 그녀의 핸드폰이 진동했다. 국방부 장관의 직통 전화였다. 백장군, 일 처리면 잘 끝났나? 예, 장관님. 썩은 환부는 깨끗하게 제거했습니다. 당분간 12여단은 최준장 중심으로 정상화될 겁니다. 수고했네. 역시 자네야. 그나저나 강 장군이 자네를 가만 안 두겠다고 길길이 날뛰는데. 걱정 마십시오. 그 영감님 자기 코가 석자라 저한테 신경 쓸 겨를 없을 겁니다. 제가 보낸 파일에 그 영감님 비리 내역도 꽉 차 있거든요. 무서운 사람? 알겠네. 복귀하면 밥이나 한 끼 하지. 전화를 끊은 백아진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파란 하늘에 하얀 구름이 유유히 흘러가고 있었다. 이제 다 끝났나.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아직 마지막 하나가 남았다는 것을. 병사들의 배를 채워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들의 마음속에 남은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진정한 자부심을 심어주는 일이 남아있었다. 백아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가 있는 단상으로 다시 걸어갔다. 노을이 붉게 타오르며 인제의 산자락을 감싸 안았다. 연병장을 가득 채웠던 고기 굽는 연기는 흩어졌지만 그 자리에 남은 것은 포만감 이상의 따스한 온기였다. 2,000여 명의 장병들은 배를 두드리며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 찌들어 있던 패배감과 도끼는 사라지고 그 자리를 평온함이 채우고 있었다. 백아진은 단상 끄트머리에 걸터 앉아 그 풍경을 눈에 담았다. 전쟁터에서 승리했을 때와는 또 다른 묵직한 울림이 가슴을 때렸다. 여보.
백아진이 옆에 서 있는 남편을 불렀다. 최성훈 준장은 붉어진 눈시울을 감추려 애쓰며 아내를 바라보았다. 이제 당신 차례야. 마무리는 지휘관이 해야지. 최 준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내쉬고 마이크 앞으로 다가갔다. 삑 하는 하울링 소리에 병사들의 시선이 일제히 단상으로 쏠렸다. 예전 같으면 겁먹은 눈빛이었겠지만 지금은 달랐다. 기대와 신뢰가 담긴 눈빛이었다. 전여단, 주목. 최 준장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힘이 있었다. 오늘 우리는 부끄러운 과거를 털어냈다. 그리고 배부르게 먹었다. 하지만 밥 한 끼 잘 먹었다고 모든 게 변하는 건 아니다. 연병장의 정적이 흘렀다. 나 최성우는 오늘 이 자리에서 너희들에게 약속한다. 다시는 너희의 시판이 비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너희가 입는 옷, 너희가 자는 곳, 그 어떤 것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 최 준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단상 아래 맨 앞줄에 앉아있는 박이병과 눈을 맞췄다. 너희는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이고 이 나라의 미래다. 고작 썩은 간부들의 배를 채우기 위한 도구가 아니다. 그걸 잊고 살았던 나 자신을 반성하며 지휘관으로서 너희에게 경례를 올린다. 최 준장이 차렷 자세를 취했다. 그리고 병사들을 향해 천천히 그러나 절도 있게 손을 올렸다. 충성! 장군이 병사들에게 먼저 경례를 했다. 창군 이래 이 부대에서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다. 병사들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충성! 2000여 명의 함성이 인제 골짜기를 뒤흔들었다. 그들의 경례는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진심에서 우러나온 존경의 표시였다. 최 준장의 눈에서 기어이 참았던 눈물이 한 방울 주르륵 흘러내렸다. 백아진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그녀가 할 일은 끝났다. 남편은 훌륭한 지휘관으로 다시 태어났고 부대는 정상화될 것이다. 그녀가 단상에서 내려오자 병사들이 홍해처럼 갈라지며 길을 텄다. 그녀가 걸어가는 길마다 병사들의 뜨거운 시선이 쏟아졌다. 그녀는 멈춰 서서 병사 하나하나의 눈을 맞춰주었다. 고생했다. 힘내라. 다치지 말고 전역해라. 그녀의 짧은 격려 한마디 한마디가 병사들의 가슴에 훈장처럼 박혔다. 위병소 앞에는 그녀가 타고 왔던 은색 포르쉐가 대기하고 있었다. 하지만 올 때와는 사뭇 다른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위병소 근무를 서던 병사들이 흠잡을 데 없는 자세로 도열해 있었고 그 뒤로 수많은 장병이 배웅을 나왔다. 운전석에 오르려던 백아진이 멈칫했다. 누군가 그녀의 옷자락을 조심스럽게 잡았기 때문이다. 돌아보니 취사병 박이병이었다. 장군님. 박이병은 쭈뼛거리며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꼬깃꼬깃 접은 작은 쪽지와 건빵 봉지 안에 들어있는 별사탕이었다. 드릴 게 이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백아진은 잠시 박이병의 손을 바라보다가 환하게 웃었다. 그 미소는 차가운 독사 백아진이 아닌 따뜻한 누나이자 어머니의 미소였다. 고맙다. 뇌물은 안 받는데 이건 받아야겠네. 그녀는 별사탕을 소중하게 주머니에 넣었다. 이 별사탕이 내 어깨에 있는 별보다 훨씬 값진 거야. 잘 먹을게. 박이병이 눈물을 훔치며 거수 경례를 했다. 충성! 안녕히 가십시오. 백아진은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다. 묵직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조수석 창문을 내리자 남편 최 준장이 다가와 허리를 숙였다. 조심해서 가. 주말에 서울 올라갈게. 그때 맛있는 거 해줄게. 당신이 해주는 건 다 맛있지. 콩나물국만 아니면. 백아진의 농담에 최 준장이 멋쩍게 웃었다. 사랑해. 그리고 존경한다. 백 소장. 나도 사랑해, 최 준장. 부대 잘 지켜. 또 썩은 내 나면 그땐 탱크 몰고 올 거야. 백아진은 손을 흔들고 엑셀을 밟았다. 은색 차체가 미끄러지듯 위병소를 빠져나갔다. 백미러로 멀어지는 부대의 풍경이 보였다.
석양을 등지고 선 남편과 그 뒤로 끝없이 늘어선 병사들이 손을 흔들고 있었다. 그녀는 주머니 속의 별사탕을 만지작거렸다. 딱딱하고 작은 사탕 하나. 하지만 그 안에는 군인이 지켜야 할 진정한 가치가 담겨 있었다. 국민을 그리고 부하를 사랑하는 마음. 그것을 되찾아준 것만으로도 이번 휴가는 충분히 성공적이었다. 에필로그 계절이 바뀌고 몇 달 뒤 서울의 육군 본부 사무실. 백아진 소장은 창밖으로 떨어지는 낙엽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강원도 인제에서 온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다. 발신인은 최성훈 준장. 봉투 안에는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 배경은 제12여단 연병장이었다. 가을 체육대회를 하는지 병사들과 간부들이 뒤엉켜 축구를 하고 있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활짝 웃고 있는 병사들의 얼굴에는 그늘이 없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흙투성이가 된 채 병사들에게 행가래를 받고 있는 최 준장의 모습이 보였다. 사진 뒷면에는 남편의 반듯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당신이 심어준 씨앗이 이렇게 자랐어. 이제 우리 부대 짬밥은 군단에서 제일 맛있다고 소문났어. 민우는 이번에 조리기능사 자격증도 땄고. 고마워, 나의 영원한 멘토. 백아지는 사진을 액자에 끼워 책상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었다. 똑똑. 노크 소리와 함께 부관이 들어왔다. 장군님, 합참의장님 호출이십니다. 이번에 국방개혁안 관련해서 의견을 듣고 싶으시답니다. 백아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정복 상의를 걸치고 옷매무새를 다듬었다.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그 깊은 곳에는 따스한 자부심이 서려 있었다. 가자. 썩은 곳이 있으면 도려내고 막힌 곳이 있으면 뚫어야지. 그게 군인이니까. 또각또각. 복도를 울리는 그녀의 구두 소리는 언제나처럼 당당했다. 하지만 이제 그 소리는 공포의 대상이 아니었다.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누군가에게는 구원이 될 정의의 발걸음이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군인이 그리고 모든 청춘이 부당함에 눈물 흘리지 않는 그날까지 백아진의 참교육은 그리고 그녀의 진짜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다.